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이 마지막 수업인데, 먼저 배울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데, 먼저 DP가 뭐냐 하면, 어,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계속해서 똑같은 게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오버래핑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뭐 똑같은 모양의 문제가 아주 쪽에 계속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답을 구하면 그걸 통해서 좀 더 위쪽 단계에 있는 뭐 그런 문제를 풀어주고 또 푼 다음에 또 그걸 이용해서 뭐 서브 그 위에 있는 뭐 프로그램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 솔루션을 구해주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가 얘가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오버래핑 푸는 방법은 그냥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제기적으로 그냥 앞에서 봤듯이 그냥 제기적으로 호출해져가지고 그냥 그 문제를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란 뭐냐 하면 그냥 각각의 작은 문제들의 그 그 서브 프로그램들을 딱 한 번씩만 풀어주고 그 문제를 뭐 테이블 같은 데나 아니면 따로 저장을 해줘가지고 만약에 그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될 때, 만약 그게 풀었다면 다시 풀지 않고 따로 해답을 적었던 곳에서 불러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얘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이 반복돼서 나오고, 그리고 아래 서브 프로그램에 대한 해답이 위 서브 프로그램에 대한 해답이 되는 대표적인 예시가 피보나치 수인데요. 피보나치 수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음 피보나치 수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할 때 보면, 여기 표시한 걸 보면, F5라는 수를 구하기 위해서 보면, F2 같은 수를 몇 번이나 계산하면, 세 번이나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줄- 이렇게 작은 수에선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10이나 뭐 100, 그런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가 수백 번, 수천 번 구할 수도 있거든요, F2가. 그렇게 필요한 리소스를 많이 사용한 걸 줄이기 위해서 리소스를 줄이고, 시간과 자원을 적게 소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 다이내믹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뭐, 대충 같은 데에서도 뭐, 피보나치 수 구할 때 큰 수로 뭐, 그냥 앞에서 봤던 재기 구조로 호출하게 되면 뭐 시간 초과 걸리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보면. 그런 문제에서 사용한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알고리즘은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냥 뭐야? 디크리스였나? 아무튼 나눠서 정복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디크리스 콘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아래쪽에서 계속 아래쪽 문제를 제기적으로 호출해주면서 풀어주는 바텀업 방식으로 풀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오버래핑 이런 프로그램 같은 문제를 풀어줄 때는 뭐 전통적인 앞에서 봤던 그냥 바텀업 방식이나 아니면 탑다운 지금 DP가 탑다운을 알고 있거든. 탑다운 방식으로 풀어주는 방식이 맞나? 그런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종류에서 보면 여기서도 다 뭐 레크로스 제기 방식을 호출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주로 풀어 문제가 뭐 DP 이용해서 제일 많이 풀어주는 문제가 OT 최적화 문제 있고 최적화 문제.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어떤 주어진 제약 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가장 비용을 코스트를 적게 하거나 아니면 아 랭크 같은 거 가장 높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뭐야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화하거나 그런 방식을 푸는데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DP 같은 게.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듯이 뭐 최적화 원리라고 써 있는데 최적화 원리라는 게 뭐 그 서브 프로그램에 대한 답이 뭐 그 최종 답에 그 답이 뭐 답을 이루어 가지고 최종 답을 이루어준다는 거고요.
만약에 뭐 이런 걸 증명해야 된다. 뭐 제가 다른 교수님 수업 들을 때는 뭐 이런 거 증명한다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냥 그런 건 뭐 뭐지, 제기래. 그, 그 방식이 뭐였더라? 증명하는 그 틀린 걸 반대를 보였는데 그 기록법을 이용해서 증명해주면 돼요. 그냥 딱히 중요한 문제 아니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여기서 나와 있는 세 가지 예시를 찾아봐가지고 우리가 봤던 동적 프로그래밍,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문제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코인 로 프로그램이에요. 코인 로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이렇게 n개의 코인이 이렇게 n개의 뭐 액면가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 놓여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가장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제약이 뭐냐 하면 그 제약은 만약에 그 어느 두 코인도 인접한 걸 주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번 걸 주었으면 2번 걸 주울 수가 없고 만약에 2번 걸 주우면 1번 거랑 3번 걸 주울 수 없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제약을 가지고서 가장 많은 돈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뭔지가 물어보는 게 여기서 나온 포일러 프로그램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우리가 fn이라는 함수를 어, n개 코인이 있는 줄에서 집어 올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최대 돈의 양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그때 fn은 어떻게 재계관계로 정의가 되냐 하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우리가 인접한 건 주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n번째 있는 돈을 주우려면 n-1번째 돈을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n-1번째. 그러면 얘를 선택함으로써 뭐 얘를 포기할 때 얘까지 선택했을 때 최대값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얘를 선택하지 않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최대값이 뭐가 큰지 비교해줘 가지고 그때 나오는 값을 FN으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n번째 돈을 선택하고 n-1번째 돈을 선택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게 여기 있는 거고요. n-1번째 돈을 선택을 하고 n번째 돈을 선택하지 않는 게 효율적인지를 계산해 주면 여기 쪽인지 계산해서 가지고 어차피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 둘 중에 큰 걸 정해가지고 그걸 n개까지 돈이 있을 때 그 선택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걸 구해주는 어, 앞에서 나온 이 방식을 뭐 알고리즘 수도코드는 나타낸 건데, 보면 똑같이, 맥시멈 값을 그냥 그 표에서, 테이블에서 불러와서 처리해준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테이블을 쓰지 않았다면, 그땐 일일이 재기적으로 호출을 했어야 되니까, 똑같이 앞에서 봤던 피보나치 수랑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F5를 알려면 F3이랑 4랑 3을 알아야 되고, 4를 알려면 3이랑 2 알아야 되고, 3을 하려면 2랑 1하는 이런 방식을 계속해서 제기적 호출을 해줘야 되니까 쓸데없는 그리고 리소스 같은 게 많이 호출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는 이름이 C라고 붙여졌는데 C라는 배열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에 따로 C가 아니라 F라는 배열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에 n번째까지 동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대 돈이 얼마인지를 따로 테이블을 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줘가지고 그때 최대값을 구할 수 있었다. 그때 최대값 구하는 방식을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었다. 보게 되면 예시를 보게 되면 F0이랑 F1은 처음에 F0일 때는 동전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요일되고 F1은 당연히 그때 코인 하나 선택하는 게 최소 한 개만 있다고 가정할 때에는 그때는 맨 앞에 있는 값만 고르는 게 그때는 당연히 그게 최적화된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F1 5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부터는 아까 말했듯이 얘는 C2 더하기 F0 얘는 F1이랑 비교해줘가지고 최대값 골라주고 얘는 C2 더하기 F1이고 얘는 F0 골라가지고 둘 중에 최대값 골라주고
F4도 똑같이 C3 더하기 F2 해주고 얘는 F1 해줘서 둘 중에 최대값 F1 얘가 2이고 1이다. 1이고 얘는 3이고 2고 이렇게 계속 최대값 구해줘서 끝까지 아니구나. 나 왜 이러니? C1이니까 F2를 올리니까 얘 C1이 맞는데 얘가 F2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제기적으로 호출해서 제기적으로 호출해주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풀지 않고 이전에 어떤 해답에서 해답이 적혀있는 테이블 같은 데에서 그 이전에 풀었던 문제를 가져와서 불필요한 계산을 해주는 게 PP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장 돈을 많이 구하는 방법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뭐 이때 어떤 조합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조합으로 코인을 해야 되는지 안다 뭐 구해야 한다 큰 양이 얼마인지는 알겠어. 근데 어떤 조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코인을 골라야 되는지 알고 싶다면 그때는 뭐 추가적으로 배열을 그 해답을 저장할 배열을 만들어줘가지고 백트레이스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나온 뭐 백트레이스라고 해가지고 뭐 오늘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따로 뭐 행동 트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구해주거나 그런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은 체인지 메이킹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뭐냐 하면 얘도 똑같이 n개의 n개의 동전이 있고 그리고 그 걔들의 액면가가 퍼지는 순대로 정리되어 있대요. 근데 그때 잔돈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최소한의 동전을 주고서 최소한의 수의 동전을 주고서 그 잔돈을 채울 수 있는지 구하는 문제예요. 그게. 그리고 그 동전의 양은 제한이 없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원이랑 3원이랑 5원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서 뭐 8원이라는 잔돈을 줘야 된다 하면 가장 적은 수의 돈을 가지고서 줄 수 있는 방법은 뭐 5 더하기 3을 해가지고 8원을 채워주는 방식이잖아요. 그 1을 8번 하면 8개 써야 되니까 5를 한 번 쓰고 3을 한 번 쓰는 게 가장 적은 수의 동전을 주고서 잔돈을 줄 수 있는 방법 아닐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정해진 액면가의 동전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가장 적은 수의 돈을 주고서 잔돈을 만들 시 구하는 문제가 체인지 메이킹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어지는 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어, FN이라는 수는 어, n까지 n이라는 뭐예요? n이라는 가격의 n이라는 원은 수의 잔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동전의 수를 FN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1, 3, 5가 있었다면 이때 F8은 뭐 2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FN을 정의를 했을 때 그때 제2관계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얘는 F, Fn-dj 플러스 1 이게 결국 DJ라는 게 우리가 실제 DJ라는 게 가리킨 게 여기서는 뭐냐 여기서 위에서 보지 알겠지만 얘들 액면가거든요. 액면가 그 데노미네이션 앞 글자 줄여가지고 얘가 액면가가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약 1, 3, 5라는 돈이 있다고 가정했으면 그때는 D1, 1이 될 거고 D2는
3이 될 거고, D3는 뭐, 예를 들어서 5가 될 거 아니에요. 5가 될 거니까, 이 한 개는 여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세 개를 선택해서 돈을 추가로 돈을 내는 경우고, 그러면 얘네들 하나를 골라서 돈을 낼 거면, 그 전에 지금 내야 되는 금액에서 지금 여기 중에 하나를 빼가지고 낼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낼 수 있는 돈의 개수를 이미 예전에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바탕업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냈던 동전의 개수가 여기 중에 나타날 건데,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최소값을 골라서 그 중에 플러스를 해주면 얘도 최소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플러스 1이 되는 이유는 여기 세 개 중에, 뭐 세 개가 아니라 뭐 여기 동전 중에 하나를 낼 거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더 낼 건데, 우리가 동전을 추가로 낼 수 있는 것 중에 앞에서, 낸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최소값들을 구해줘가지고, 그 최소값 플러스 1 해가지고, 예전에 냈던 거에 그냥 낼 수 있는 동전 하나만 더해서 내겠다. 이런 방식을 계산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도코드를 계산을 해놓은 게 여기 부분인데, 뭐 간단히 살펴보면 F0은 당연히 0을 해놔야겠죠. 내일 동전이 없으니까. 그때 0을 초기화시켜 놓고, 그리고 아까 제기관계 구해낸 부분 여기. 제기관계인데 여기 구해줬는데, 그래서 쭉 그 라이너 설치를 찾아보면서 최소값을, 여기서 라이너 설치로 계속 J 플러스 1 해보면서 종류 하나하나씩 비교하면서 이번에 이런 빼고 예전 이런 뺀 거에서 이런 넣는 게 최소값인가? 아니면 4원 빼고 3원 뺀 거에서 냈던 게 최소값인가? 아니면 뭐 5원을 빼놓고 5원 뺀 동전을 가지고 그만큼 내놓고 그 다음에 5원 추가를 해낸 게 최소값인가? 구해줘가지고 최소값 구해준다. 그 다음에 뭐 FI 값 넣어놓고 그래서 n까지 탐색을 해가지고 n이 구해졌다면 탐색 좀.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게 change making charge making인가? change making 프로그램이다. 당연히 스페이스 efficiency는 그만큼 원소 개수만큼 테이블 만들어야 되니까 n개 필요할 거고 타임 efficiency는 계속해서 n번만큼 반복을 하는데 그 안에서 뭐 n번만큼 반복을 하니까 당연히 mn만큼 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살펴보면 여기서 나온 문제에서 주어진 코인의 액면가는 얼마냐면 1이랑 3이랑 4예요. 나와있죠. 1이랑 3이랑 4.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0원을 낼 때는 아무 동전 낼 수 없으니까 아무 동전도 안 낼 테니까 그때는 당연히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F1을 구할 때는 앞에서 했던 거랑 같이 F1에서 뭐 1을 뺀 값이랑 그리고 뭐 나머지가 없으니까 뭐 1원 말고 추가로 낼 게 없으니까 그때 플러스 1 해주고 그래서 F1은 1이 되는 거고 F2는 뭐 똑같이 뭐 2원을 내는데 3원을 낼 수 없고 4원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1을 구해가지고 그때 최소값을 비교해줘가 최소값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F1이 최소값이 되고 F1은 1이었으니까 그래서 F2는 2가 되는 거고 F3은 이제 개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2원을 낸 거에 플러스 1원을 해가지고 3원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0원에다가 플러스 3원을 해가지고 3원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원에다가 플러스 1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0에다가 3원을 해서 내주는 방법인데, 당연히 3원을 낼 때는 1짜리 3개를 내는 것보다 3원짜리 하나를 내는 게 좀 더 개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계산해서 F3은 1이 되고, 똑같이 얘는 3원에다가 플러스 1에서 내는 거고 얘는 1원에다가 3원 플러스 해서 내는 거고 얘는 0원에다가 4원 플러스 그래서 최소값은 1 얘도 똑같이 계속 똑같이 계산해서 구해주면 F6은 2라는 거를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체인지 메이킹 프로그램이었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코인 셀렉팅 프로그램인데, 코인 셀렉팅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몇 개의 코인이 그 n 곱하기 n의 보드에 놓여 있대요. 보면 n 곱하기 n 보드, 여기서는 뭐 5 곱하기 6 보드겠죠. 5 곱하기 보드 위에 몇 개의 코인이 놓여 있대. 의미세의 코인이 놓여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뭐 한 칸당 하나 이상은 들어있지가 않다. 하나 이상이 아니라 하나 추가로 들어있지 않대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은 뭐냐면 로봇이 있는데 로봇은 여기 맨 왼쪽에 있어. 맨 왼쪽 위에 있는데 얘가 뭘 하려 하면 얘네들이 로봇이 움직여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동전을 그 왼쪽 오른쪽 구석으로 오른쪽 아래 구석으로 옮기려고 해요. 근데 이 동전이 로봇의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오직 오른쪽이나 아니면 아래쪽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해요. 얘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간다는 거 못하는 거고 그냥 얘를 가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로봇을 가지고 가장 많은 수의 코인을 모으려고 하는 문제를 여기서는 포인트 셀렉팅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앞에서 그랬던 거랑 똑같이 함수를 정해줄 건데 여기서 정해준 함수란 뭐냐 하면 얘는 fi랑 j를 인수로 가지는 함수인데요. 얘가 뭐냐 하면 fij랑 셀 칸에서 i j열 칸에서 음,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수의 코인을 우리는 fij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 함수를. 그럼 이때 fij를 어떻게 제기 관계로 나타내냐 하면 이렇게 돼요. 당연히 얘는 뭐냐면 왼쪽에서 이렇게 여기에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서 오른쪽으로 옮겨서 여기 있는 돈을 추가했을 경우랑 아니면 위쪽에 여기 아니구나. 첫 번째는 여기 위에서 얘는 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돈을 추가했을 때 그럼 얘는 왼쪽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돈. 그래서 그 둘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당연히 여기까지 돈을 추가하는 방식은 왼쪽에서 오거나 오른쪽에서 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때 오른쪽 와서 오른쪽으로 그러면 왼쪽이랑 여기서 올 때는 왼쪽에서 오거나 아래쪽으로 오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경우에서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수를 구해줘가지고 그걸 제기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수도쿠를 코인 콜렉팅 프로그램을 푸는 문제를 수도코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면 어, 똑같이 그냥 코인에 담겨져 있는 배열을 코인에 대한 코인이 어떻게 놓여있는지 담겨져 있는 정보를 배열을 받아들이고 또 당연히 첫 번째에 있는 거는 뭐 옮길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에 있는 동전은 다른 왼쪽에서 갖고 오거나 위쪽에서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F1,1은 C1,1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똑같이 앞에 했던 거는 뭐 재계절 호출해주는 방식이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게 뭐 여기 맨 윗줄이랑 맨 왼쪽 줄은 당연히 이쪽에서 가장 많이 쌓일 때는 그냥 여기로 갈 때는 위치에서 그냥 쭉 쓸고 들어오거나 여기까지 가는 때 가장 많이 다른 거 오른쪽으로 쓸고 가는 이것밖에 없을 테니까 당연히 거기서도 여기서 초기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부분은 똑같이 왼쪽에서 오는지 위쪽에서 오는지 구해줘가지고 그들 중에 많은 걸로 선택을 해줘가지고 많아가지고 계산해준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가지고 해보면 처음엔 다 초기화를 시켜주고 초기화 시켜준 다음 계산해주는데 얘는 뭐 위쪽에서 오는 아래 왼쪽에서 오는 위쪽에서 오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 1추가 그 다음에 얘 계산할 때는
왼쪽에서나 위쪽에서 오는 계산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왼쪽에서 오는 게 좀 더 크니까 1이 되고, 얘도 왼쪽에서 오는 게 2. 얘는 2랑 1 비교했는데 2가 크니까 2가 되는 거고, 얘도 2. 그리고 얘는 똑같이 비교해주면 1, 1이랑 비교해가지고 2 비교해주는데 뭐 별 상관없으니까. 2가 아니구나. 여기 2인 거 갖고 와가지고 여기 하나 추가되어 있으니까 3이 되고, 얘 2랑 3 비교해가 3이 되고, 얘도 2랑 3 비교해준다면 플러스 1 해줘가지고 4가 되고, 그리고, 1, 1, 2, 3, 5, 1, 2, 3, 4, 5. 그래서 최종 뭐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5개가 최대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경로가 만약에 그럼 우리가 끝까지 도달을 했는데 뭐 최대로 가는 경로를 어떻게 구하고 싶냐 하면 맨 끝에 시작해가지고 왼쪽이랑 위쪽 비교해져가지고 큰 수 쪽을 따라가면 돼요. 보면 뭐 5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큰 수 보면 5가 될 테고 3이랑 4 비교해서 4 될 테고 3, 뭐 2가 크니까 1 가고 위쪽 비교해주는데 여기가 되고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왼쪽이랑 위쪽 비교해주는데 당연히 뭐 영역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뭐 양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2가지 경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경로까지 구해야 된다면 그냥 왼쪽이랑 위쪽 비교해줘가지고 큰 쪽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게 코인 셀렉팅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냅색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앞에 봤어 우리가 그 브루트 포스였나? 그 무작위 탐색 방법에서 찾아봤던 그 냅색 프로그램이랑 똑같은 점인데 다시 한번 점을 살펴보면 n개 아이템이 주어지고 걔들의 무게랑 그 밸류가 정해졌는데 우리가 얘들 뭐 주머니에 뭐야 돼? 보따리에 담으려고 해요. 보따리에 담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최소한의 최소한이란 최대한의 가치가 남도록 얘들의 집합을 꾸릴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문제가 냅색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베리어블 가치 있는 서브셋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앞에 봤던 렉서 3에서 봤던 방식에서는 그냥 구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구해줘가지고,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준 다음 조건에 맞는다면, 그게 최대값은 최대의 가치인지 비교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막 조건에 안 되는 것도 그냥 바로 여러분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냥 불필요한 점도 그대로 탐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냅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DP 방식으로 풀어주냐 하면, 보면 똑같이 여기서도 F의 함수를 정리해 주는데 Fij라 함수란 뭐냐면 음, 그 n개의 아이템이 있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n개 아이템 중에서 앞쪽에 얘들을 놓아놨을 때 앞에 i개 아이템을 가지고서 어, i개의 아이템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용량은 j만큼 있다고 가정할 때 그 경우에 최대 가치가 가질 수 있는 조합의 가치량을 우리는 Fij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나면 얘 제의 관계를 어떻게 세일 수 있냐라고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Fij는 뭐 Fi랑 J랑 그다 J만큼인가 아니면 어, Fi-1 뭐 똑같이 구해주는 건데 얘는 뭐냐 하면 얘는
비교해보면 앞에 있는 거 앞뒤 두 개 비교해보면 담을 수 있는 용량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i번 얘가 다른 건 얘만큼인데 얘는 지금 i-1번째에 있는 아이템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고 얘는 i번째 아이템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얘를 넣지 않고 얘까지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했을 때 최대값이랑 비교를 해주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똑같이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i번째 아이템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용량이 제이가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무게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던 줄어든 무게만큼에서 i-1만큼 넣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그 가치를 현재 넣으려면 i번째 아이템을 더해가지고 비슷한 둘 중에 뭐가 더 가치가 있는지 따져본다. 앞에서 액면가 따져보면 비슷하죠. 그냥 앞에서도 i번째 동작을 선택하는 게 효율적이겠지. 근데 그러면 i-1번째 문제 선택 i-1번째 동작 선택하지 못하니까 그 둘 중에 뭔가 선택한지 하는 거고 얘도 똑같이 i번째 아이템을 넣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i-1번째까지만 생각해서 풀 문제가 똑같이 i에까지 해서 되는지 적응을 해주는 게 똑같은지. 근데 그 두 문제에서 다른 건 얘는 용량이 있으니까 그 용량까지 좀 더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 문제이다. 하는 거고요. 그 맵셋 프로그램에서 각각 서버 프로그램의 솔루션을 적어준 뭐 테이블은 당연히 이렇게 될 거예요. 테이블 이렇게 적어줬는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던 얘랑 비교를 해줘가지고 똑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던 얘랑 그리고 우리가 새로 집어넣을 녀석들을 새로 집어넣을 거에 용량을 뺀 거랑 새로 집어넣을 게 그때 구했던 가치랑 우리가 새로 집어넣을 뭐 가치가 더한 게 둘이 더한 게 그냥 똑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었던 거랑 비교해서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구해주는 게 냅색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아이템이 네 가지가 있다 가정할 때 각각의 웨이트를 가정이 돼요. 그 다음에 얘들을 이용해서 냅스 프로그램을 풀려고 하는데 똑같이 얘네들은 뭐 넣을 게 없으니까 다 0을 더 0이라 초기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해주는데 얘는 첫 번째 걸 넣으려고 봤더니 첫 번째 게 웨이트가 2잖아요. 그래서 웨이트가 2를 넣었더니 얘는 캐피시티가 넣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본 거랑 같이 넣을 수 없을 땐 어떻게 하냐 그냥 바로 위에 있는 거 선택한다고 알죠. 그냥 바로 위에 있는 그래서 그냥 똑같이 그냥 바로 위에 있는 거 선택해서 수용이 되는 거고 얘두 번째 봤을 때는 비교를 해봤더니 얘 넣을 수 있잖아요. 넣을 수 있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비교를 해봤더니 넣을 수 있으니까 얘는 0, 여기서는 F0, F0, 0,0이 될 테고 얘는 F0, 1을 될 테고 1이 될 테고 얘는 뭐 콤마 치고 그 다음에 얘, 밸, 얘 밸류가 12달러였으니까 12를 해서 비교를 해주는데 얘도 0이었고 얘도 0이었으니까 둘 중에 최대값은 0 더하기 12이 한 12가 될 텐데 그래서 12가 되는 거고 나머지 똑같이 계산해서 12 얘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는데 22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22는 F 1,3이랑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어넣을 F 두 번째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지 비교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얘의 가치는 10이고 그리고 음, 그리고 얘가 웨이트가 1이었으니까 1만큼 뺀 거랑 비교를 해줘서 그땐 10이었으니까 걔의 위치의 자리는 F1,2 여기서 구한 2는 그 3에서 여기 얘 웨이트가 얼마죠? 1이었으니까 1만큼 빼줘가지고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얘는 12고 얘도 12였으니까 둘이 10이랑 12 구해서 얘도 12가 된다.
얘도 12가 아니라 22가 된다. 그래서 똑같이 다른 것도 또 앞에서 봤던 제2관계를 이용해서 똑같이 구해줬더니 마지막으로 나온 해답이 37이다. 그냥 마지막 거만 잠깐 다시 해보면 마지막 거는 똑같이 여기 F 3,5랑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걸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15 플러스 네 번째 웨이트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뒤로 가서 F 3,5-2를 비교해 주는데 얘는 결국 F 3,3이니까 그때 자리를 봤다면 얘는 22. 그래서 얘는 32고 얘는 15 더하기 22인 37인데 그 둘 중에 뭐가 크냐고 하면 당연히 37일 테니까. 그래서 F 4,5는 37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방식이 이렇게 구해서 풀어볼 문제가 냄새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메모리 펑션이라고 하는 건데 메모리 펑션이란 뭐냐 하면 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다이나 프로그램 풀기 전까지 계속해서 제기적인 문제를 풀었을 때는 계속해서 호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문제를 똑같은 문제 예전에 풀었던 방식을 똑같이 여러 번 해가지고 쓸데없는 과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다이나믹 프로그램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클래식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100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서브 프로그램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줘 풀어 하고 근데 얘는 앞에서 봤던 그냥 제기적 호출하는 거랑 다르게 오직 한 번만 풀 수만 있어 오직 한 번만 풀 수 있어가지고 효율적이었어요. 당연히 얘보다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호출해가지고 풀어주는 거. 근데 얘가 좀 더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문제들은 지금까지 봤던 문제? 아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그 앞에 작은 문제들을 모두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일 텐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몇 개의 작은 유형들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안 되는 건 그냥 무시하고 풀어도 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오픈 not necessary. 얘네들이 작은 서브 프로의 솔루션이 좀 더 큰 솔루션을 풀기에 필수적이 않은 그런 유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어, 그냥 일반적인 방식을 풀 때는 그냥 얘네들도 똑같이 계산해야 된다. 쓸데없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아까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야 돼가지고, 한 번만 풀자고 해서 DP를 적용한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그럼 여기 중에서도 안 풀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줘가지고, 안 풀어야 될 문제는 안 풀게 해주는 게, 그게 메모리 펑션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펑션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살펴보면 매뉴얼 펑션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푸는 방식이랑 똑같이 그 탑다운 방식으로 작동을 해주는데 근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얘는 테이블을 만들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바텀업 다이너믹 프로그램 방식에서 사용했던 거랑 동일하게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테이블을 구해줘요. 근데 얘가 다른 건 뭐냐 하면 그래가지고 똑같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계산을 해주는데 어, 얘네들은 딱 내려가면서 필요한 것만 딱 계산해주고, 내려가서 필요한 것만 딱 계산해줘가지고, 그때그때 원하는 문제를 구해줘. 그때 그냥 바로 테이블을 참조해서 풀어주고, 쓸데없는 부분까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딱 필요한 부분만 찝어줘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만약 해답이 있는지 테이블에 찾아보고, 테이블이 없으면 똑같이 계산해주고, 테이블이 있으면 DP에 썼던 거랑 테이블에 있는 해답을 불러가서 적용해주고, 그래서 딱 필요한 부분만 계산해주고, 그,
딱 한 번만 계산하게 도와주는 게 그 메모리 펑션이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처음에는 널로 소개를 시켜주고 그래서 만약에 계산될 필요가 있다면 먼저 테이블을 살펴봐가지고 널이 아니라면 그냥 당연히 테이블에서 갖고 오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계산해서 그 테이블을 채워주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딱 한 번 계산해 주는 게 메모리 편수를 이용한 방법이다. 예. 그래서 디비전하면 예시가 뭐냐 하면 메모리 펑션을 이용한 메모리 펑션 메모리 펑션을 이용한 랩셀 프로그램에 대한 수도 코드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계산해 주는데 만약에 J가 웨이트보다 작다면 우리가 새로 넣어야 되는 게 여기까지 우리가 현재 J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용량이 지금 우리가 현재 넣을 수 있는 것보다 작다면 그땐 그냥 어차피 지금 새로 넣을 수 있다고 가정한 거는 지금 넣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위치에서 가죠. 그냥 똑같은 용어가 있고 저는 지금 I번째에 있는 그 짐을 넣는 것보다 넣은 건 차이가 없을 테니까 당연히 I번째에 있는 짐을 넣을 수 없다면 당연히 I-1번째까지 짐이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해당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넣어주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넣을 수 있는 짐이 있다. 지금 I번째 짐을 넣을 수 있다는 수니까 그래서 그때는 비교를 해줘가지고 넣어준다. 그래서 밸류를 넣어주고 그리고 IJ를 구해준다. 그래서 그래서 메모리 펑션을 도입해서 사용을 해주면 아, 앞에서 구했을 때는 뭐 20개를 계산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는 뭐 11개만 계산해도 되니까 좀 더 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개는 여기만 생각한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초기할 땐 다 똑같이 메모리 펑션을 사용하는 똑같이 초기화 시켜줘야 되니까. 좀 더 메모리 펑션 사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프로이드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봤던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그 웨이티드 커넥트 그래프에서 가장 뭐 그 두 버텍스 간, 주 정점들 사이에서 가장 짧은 모든 경로를 찾는 거를 프로이드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여기에 되면 여기서 나타난 게 A에서 A로 가는 가장 짧은 경로는 0이고 당연히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니까 A에서 B로 가는 경로는 B로 갔을 때 가장 짧은 경로는 10이고 A에서 C로 갔을 때 가장 짧은 건 3이고 A에서 D로 갔을 때는 4.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에서 다 구해주는 게 프로이드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GP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냐면 음, 얘는 어, DK라는 DK라는 행렬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데 당연히 D라는 건 여기서 말했던 그 디스턴스 맥스 그래프 상에서 가중치를 나타내는 뭐 매트릭스라고 하고 K가 붙은 거는 이 그래프에서 만들 수 있는 뭐 K번째 가중치 그래프 가중치 가중치 행렬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K랑 DK, 뭐 K번째 이렇게 일일이 구해야 하냐 하면, 우리가 얘를 설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냐 하면, 음, 얘가 뭐냐 하면, 음, 뭐라고 해야 돼? 그, 그 I번째, 간선을 K만큼, K 이상의 그 수를, K 이상만큼의 간선을 지나지 않고서 그 거둘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냥 얘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우리가 얘를 이런 방식으로 설정해 줄 건데, 뭐냐면, DIJK라는 걸 어떻게 제기적으로 정의해 주냐면, DIJK, K-1랑, DIK, K-1랑, DKJ, K-1랑 더한 거랑 둘 중에 최소값을 구해서 결정해 줄 건데, 얘는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전에 K-1번째까지 값에서 구했던 거, 그냥 I에서 J로 가는 최소값이랑, 그리고 얘는 뭐냐 하면, 그럼 얘는 뭐냐 하면, 얘는 여기까지 가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 가서 가는 거. 그러니까 그냥 예전까지 구해놨던 그냥 직통으로 가는 거나, 아니면 K번째 노드를 거쳐서 가는 게 빠른지 계산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해주는 게 블로이드 알고리즘이다. 음, 이런 중에서 나와 있을 건데, 보면. FTO에서. 음, 음. 그래서 이렇게 방식으로 통해서 구해주는 게 플로이드의 방식이다. 그래서 플로이드의 방식은 그냥 직통으로, 예전까지 구해놨던 것 중 직통으로 가는 방식이라, 아니면 이번에 새로 거쳐갈 수 있는 걸로 생각될 수 있는 K번째 노드를 거쳐서 가는 방식이라, 그 둘 중에 어떤 게 최소값인지 구해가지고 더해준다. 이게 플로이드의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알고리즘 이렇게 똑같이 K-1번째 있던 거에서 그냥 그대로 가는 방식이랑, 아니면 K-1번째에서 I를 거쳐서 K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J로 가는 방식이랑, 둘 중에 어떤 게 짧은지 비교해줘가지고 그 값을 이제 그 다음 DK에 I 플러스 K로, I 다음 J로 이게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다. 근데 플로이드 알고리즘 여기 보이듯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폴문을 세 번이나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타임이 표시 당연히 큐빅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보면 그 예시를 보면서 보면 예시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예시가 잘 될 것 같은데, 보게 되면 D0은 그냥 처음에 주어진 가중치값을 소개를 시켜주고, 그럼 그리고 그다음에 D1은 이제 D 뭐야 첫 번째 벌틱스 정점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경우, 여기서 A겠죠. A를 거쳐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는데, 보게 되면 뭐 A 시작해서 보게 되면 여기 변한 거 O를 살펴보게 되면 얘는 B를 거친 다음에 A를 거친 다음에 C를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는 거니까, 보게 되면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 그 경우인 O가 여기 놓아지는 거고, 뭐 그 다음에 바뀐 거는 뭐 구도 보게 되면 구도 B를 거 D에서 시작해서 A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 D에 시작해서 A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모두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B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바뀐 걸 보게 되면 9 같은 경우는 9는 뭐냐 하면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A를 가는 거. 그래서 그때 9가 나온 거고. 그리고 바뀐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C를 거쳐서 가는 경우 생각해보는 건데 그때는 여기도 보게 되면 D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를 가는 거고 여기도 뭐 이제 A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를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똑같이 계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얘도 당연히 똑같이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A를 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정점에 숫자를 붙여놓고 그 정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는 걸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다. 그 다음으로 배울 건 워셔리 알고리즘인데 워셔리 알고리즘은 뭐냐 하면 그 우리가 말했던 그 디렉티드 그 방향 그래프에서 트랜스포스를 뭐라 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 정점에서 다른 정점으로 갈 수 있는지 찾아보는 거를 뭐 간단 설명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찾아보는 거를 워셔리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얘가 워셔리 알고리즘 처음에 주어진 그 인점 행렬이 이건데 그걸 통해서 구해진 그 트랜시브 클로즈는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B에서 A로 갈 수 있으니까 B를 통해 B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A로 갈 수 있을 테니까 여기에 칸이 1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가 0이 되는 이유는 C로 시작해서 C에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C로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되는 거. 얘 똑같이 0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인접 리스트를 찾는 거, 이렇게 트랜시브 코드를 찾는 거를 와셔리 알고리즘을 하는데 똑같이 프로이드 알고리즘 구했던 동일하게 인접 그 거쳐서 간지 있는지 확인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어, 확인해 주면 되는데 얘는 최소값은 구했을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로 1이라면 그냥 1로 바꿔주면 되고 예전에 봤던 거 확인해줘가지고 얘는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비교를 해가지고 앞에서 구했던 거랑 비교를 해줘가지고 하나라서 1이라면 1로 만들어줘. 아니라면 둘 다 0이라면 0으로 만들어줘. 그렇게 해서 다 해봐서 최종값을 구해주는 게 마쇼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DP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없으면 리에 테크니크 좀 나가다가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배운 그레이디 테크니크란 뭐냐 하면 그 얘도 좀 DP랑 좀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 얘도 왜냐하면 오버래팅 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거 동일하게 오버래핑 되는 테크닉 문제를 푸는 내용인데 앞에서 봤던 DP 같은 문제에는 아, DP 같은 문제 뭐 최적화 문제를 풀 수 그렇게 풀 수 있는데 좀 비최적화 문제에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둘 다 풀 수 있는데 그레이디 테크니까 좀 더 뭔가 최적화 문제에 좀 더 알맞은 그런 얘가 특화된 그레이디 테크니까 좀 더 좁은 범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좀 더 살펴보면 뭐냐 하면 완벽한 솔루션이 드러날 때까지 그 부분적으로 구성된 그 솔루션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래서 전체에 대한 문제를 최적화 문제에서 전체적인 솔루션을 구해주는 방식이 그레이디 테크닉이다. 근데 그레이디 테크니크는 단계에서 그 선택의 선택이 다음 조건 만족시켜야 나와 있는데 뭐냐 하면 실현 가능성이나 뭐 지역적으로 뭐 최적화 그리고 뭐 아, 비변화성이라고 했나?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일단 제약을 어기지 않아야 되는 거 당연하니까 제약 하에서 맞는 답을 찾는 거니까 제약 어기지 않아야 되는 건 대단한 거고 좀 중요한 게 핵심이 되는 게 두 번째인데 그 그린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우를 일단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주어진 경우 한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해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찾아 나갑니다. 뭐 인보컬보다 다음에 봤을 때 다음 알고리즘에서 그 일단 현재에서 가장 최적화된 답을 찾았는데 그냥 다음 건에서 봤더니 그 다음번 선택을 할 때 그게 최적화가 되면
최적화된 답이 안 되면 안 되잖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그리디 테크닉 사용할 수 없고 또 다른 문제 사용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리디 테크니크 같은 문제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가지고 전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는 해답 문제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 적용할 수 없고 얘가 적용할 수 있는 문제만 적용해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작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듯이 얘 문제는 뭐냐면 그리지 앞에서 봤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게 뭐, 물론 지금은 좋을 수 있는데 막 나중에 가서 보면 얘가 그냥 미래를 팔아가지고 지금만 좋은 걸 한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 테크닉을 할 때 살펴봐야 되는 건 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얘가 그리 테크닉을 써도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래도 되지 않은 문제를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 로피, 로, 로컬 옵티멀 솔루션이 걔네들 모으면 옵티멀 솔루션이 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그리디 알고리즘은 잘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근사적인 문제를 구할 때는 좀 더 그리디 테크니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근사적인 문제를 구할 때는. 그래서 그리디 테크닉 같은 예시는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자면 아까 말했던 체인지 메이킹 프로그램인데 체인지 메이킹 프로그램인 건 똑같은데 아까는 그냥 정렬 해놨잖아요. 큰 수세로 정렬 해놨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엠마가 크지않은 순서를 정렬 해놨는데 얘는 반대로 작아진 순서를 정렬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작아진 순서를 정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잔돈 남은 돈보다 지금 내야 될 적다면 그냥 당연히 지금 지금 확인해보는 동전의 가격이 이제 앞으로 나올 코인의 가격보다 작을 테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뒤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내려면 지금 낼 돈을 가지고 여러 개를 내야 할 텐데 지금 확인한 돈만 가지고 적게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아직 낼 돈보다 작다면 그래서 지금 있는 돈 계속해서 선택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적화된 선택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게 되니까 이 문제는 그리드 댓글을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48이라는 감을 구하려고 할 때 이런 식의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면 25 하나 선택해주고 12개 선택해주고 5 3개 선택을 해줘가지고 5 선택이라 1을 3개 선택해가지고 전체 48이라는 문제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나오는 문제는 뭐냐 하면 어, MST라고 해서 미니어 스패닝 트리를 구하는 문제인데 얘는 앞에서 뭐라 하냐 그 브루트 포스를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얘도 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구해서 했잖아요. 거기 나와 있네. 앞에서 구했듯이 얘는 MST가 뭐냐 하면 스패닝 트리라는 게 결국 그 모든 정점들이 아, 정점들이 모두 안에 들어있는 그 트리를 구해주는 해야 돼. 스패닝 트리라는 게 결국 정의가 정확히가 안 나는데 보게 되면 모든 정점들이 하나의 트리 안에 있는 걸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 정점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를 구하는 게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를 구하는 게 그 스패닝 트리였잖아요. 그리고 미니언 스패닝 트리는 그 중에서도 가정치가 가장 적은 스패닝 트리를 구하는 게 미니언 스패닝 트리의 문제였고
근데 그런 틀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브루트포스 방식으로 풀 때는 거기서 그래프 상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줘가지고 그 중에서 가정치를 다 구해준 다음 그 중에서 최소값 구해줬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벌틱스 그 정점이나 간선의 개수가 지나치게 크게 되면 그 모든 경우를 따져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테크닉 외에서 두 가지 방법에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알고리즘이 뭐냐 하면 프림의 알고리즘이에요. 프림의 알고리즘은 아, 그 현재 서버 트리를 만들어져 가지고 일단 가장 이렇게 연결된 서버 트리가 있을 거예요. 연결된 서버 트리가 있을 거고 아직 이 그래프 상에는 존재하지만 아직 서버 트리랑은 연결이 안 된 그런 노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노드들 중에 얘 얘들도 이제 얘들 간선들이랑 그 서버 트리에 있는 노드들이랑 연결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된 간선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가장 가중치가 작은 걸 골라가지고 이제 만약 얘가 1이고 뭐 1이고 얘는 뭐 3, 4, 5, 7, 8 이렇게 있다면 얘가 가장 작을 테니까 얘를 이제 새로운 서브트리로 들어오고 이제 새로운 서브트리 들어오고 이제 서브트리를 들어왔으면 이제 얘가 이제 새로운 서브트리고 얘도 연결된 게 새로 있을 테니까 여기서 이제 연결된 것 중에서 골라서 최소값 서브트리 연결시켜주고 연결된 거 새로운 것도 서브트리 집어넣고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노드들이 하나의 그 미니언 스패닝 트리를 만들 때까지 계산해 준 거를 프림의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프림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서버 트리를 확장시키고 기본 그 주어진 서버 트리를 확장시키면서 미니멈 스프링 트리를 찾아준다. 최초의 서버 트리는 그냥 의미적으로 하나를 선택하고 골라준다. 그 다음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는데 반복할 땐 뭘 해주냐? 어, 트리에 있지 않은 것 중에서 그 트리에 있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벌틱스를 찾아가지고 그 서버 트리를 새로 추가시켜준다.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각 반복 동안 반복을 해준 다음에 언제 멈추냐 하면 모든 그래프의 벌틱스가 그 트리에 포함이 됐을 때 멈추게 된다. 그래서 트리가 주어지면 트리에서 트리에 들어있지 않지만 연결된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걸 새로 트리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트리 넣어주는 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쭉 살펴봐서 이제 가장 작은 것도 넣어주고 그런 방식을 계산해줘서 찾아지는 방식을 프리미어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수도 코드를 살펴보면 다음것 같아요. 처음에 의미 하나의 벌칙스를 넣어주고 당연히 연결된 가수가 없을 테니까 그때는 널로 만들어줘. 그리고 그 VT가 우리가 구하는 미니멈 스패닝 트리의 한 서버 프로그램일 테니까 그 서버 프로그램 우리가 구하는 트리에 들어있지 않은 벌틱스 중에서 가장 작은 엣지를 찾아가지고 그 엣지도 넣어주고 그리고 그 엣지랑 연결된 간선도 새로 넣어주고 간선이래 정점도 새로 넣어주고 그리고 정점까지 새로 넣었으니까 또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새로 넣은 것까지 포함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새로운 걸 찾아주고 새로운 걸 찾아주고 새로운 걸 찾아서 언제까지 하냐면 모든 정점들이 그 트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멈춘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미니멈 스패닝을 타주는 게 프림의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먼저 얘는 시작하는 정점을 A라고 했어요. A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살펴봤더니 이제 A에서 시작한 걸 살펴봤더니 가장 가까운 건 뭐냐면 B예요. B고 간선 3짜리. 그래서 B에서 간선 3짜리 이제 얘가 이제 서버 트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까지 포함해서 이제 나머지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찾아봤더니 1이라는 게 가장 작잖아요. 그래서 1을까지 추가해서 이제 서브트리를 만들어주고 이제 연결된 건 나머지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살펴봤더니 뭐 여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 B랑 연결된 사가 있을 거고 뭐 C랑 연결된 사가 있을 테니까 둘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B랑 연결된 가설을 골라서 그래서
B까지 포함된 게 새로운 서브프롬이 되고, 아니, F까지 포함된 게 새로운 서브프롬이 되고, 그 다음 F까지 연결된 걸 찾아보면 짝짝, 짝짝. 그래서 E가 최소값이니까 이제 F랑 E 이어주고, 그 다음에 5, 6, 8, 5, 6, 8만 계산하면 되니까, 5, 6, 8 중에서 제일 작은 거 5. 그래서 5까지 새로 집은 거죠. 이런 방식으로 구해주는 게 프림의 알고리즘이다. 프림의 알고리즘을 하면 얼마나 효과적인지 따져보는 건데, 얘는 앞에서 봤듯이 그 얘랑 연결된 걸 찾아서 그 간선들 중, 이제 아까 봤듯이 이 트리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드랑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가장 최소값을 찾아서 넣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중에서 얘 이렇게 비교를 하고 저장하는 거 방식에 따라서 최적화하는 값이 달라지는데, 만약 그래프가 웨이트 매트릭스 구현되겠다면 얘를 그 오더 프라이디큐가 어느덧 어레이를 구현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럼 얘 그럼 얘가 V개 어느덧 어레이를 구현되면 2차원별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얘도 V개 구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최소값을 찾는 경우 그때 계산 수치 같은 경우에는 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때 어저슨 어저슨 리스트로 나타내기 때문에 얘를 파이어티크를 미니브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로그 V만큼의 경우에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프리미어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쉴 건데 혹시 질문 있나요? 없음, 없으면 15분 쉬었다가 40분에 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내용인 크로스컬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크로스컬 알고리즘도 똑같이 웨이티드 그래프에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안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다르게 찾냐 하면, 얘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래프 엣지들을 don't decreasing order로 정리를 해놔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갖고 있는 그 엣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걔를 추가를 시켜줘요. 그래서 걔네들 연결되어 있는 거 서브트리 추가를 시켜주고, 그리고 또 서브트리 다른 걸 또 서브트리에 넣어주고, 또 다른 걸 서브트리에 넣어주고. 근데 주의할 점은 뭐 어떤 간선들을 안 넣어주냐 하면, 만약에 사이클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새 서브트를 간선을 추가하지 않고 다른 간선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크로스사이클은 아까보다 좀 더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정렬을 시켜준 다음에 얘들의 그래서 만약 그래서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추가. 그래서 만들어진다면 추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통해서 해보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A, B, C, D, E, F라는 각각 얘들 집합을 만들어준 다음에 얘 간선들을 논리를 크래시 모델로 정리를 해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택은 1번이 작으니까 BC를 서브셋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간선은 EF끼리 서브셋 만들어주고 그 다음은 AB니까 원래 있던 BC랑 A랑 연결해가지고 ABC라는 서브셋 만들어주고 그 다음은 BF니까 ABCF, EF라는 서브셋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CF를 봤더니 CF는 넣으면 사이클 완성되니까 넘어가고 AF도 넣으면 사이클 만들어주니까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DF까지 와가지고 이제 DF를 새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서브스테이스 만들어줘. 그래서 총 모든 서브스테이스 만들어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게 카루스칼 알고리즘. 카루스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 알고리즘보다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간단해 보이지만, 근데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게 어려운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아까 봤듯이 얘는 간선을 정리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하는데, 얘는 그 중에서도 사이클이 되는지를 일일이 확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서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집합에서 우리가 내가 찾는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이클을 확인해 주는 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그 부분을 크리스칼 구현을 만약에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구현하는데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크로스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엣지를 정리를 해서 그 경우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체 타임 이피션시가 엣지에 있어서 계산이 될 텐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 로그 이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나오게 됩니다. 시간 없어서 이거 예시 같은 거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문제는 뭐냐 하면 솔티스 패스 프로그램인데 얘는 뭐냐 하면 얘가 구하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출발지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는데 가장 짧은 경로를 구해주는 문제예요. 솔티스 패스 프로그램. 그래서 어떤 한 시작 지점 소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모든 벌틱스에 대한 가장 짧은 경로를 찾아주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가 소스가 되는 거고 다른 모든 게 다 경로가 되는 거죠. 뭐 당연히 다양한 경로 사용할 수 있죠. 길 찾는 거나 뭐 선택지에서 최적화 구해주는 거 그런 거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죠 보면 이런 예시들이 존재하고요. 그러면 길 찾기 알고리즘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 뭐냐 하냐고 하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예를 들 수 있을 텐데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이 어디서 사용되냐면 어, 무방향이고 그리고 어, 다양 그래프에 사용 가능한 그 논 네게티브 음수의 가중치가 없는 그 다양 그래프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 하면 그 먼저 소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소스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골라줘요. 그럼 그 지점까지 경로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음 것까지 뭐 예시를 보면 좀 예시를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올리냐 먼저 얘는 소스가 1인 얘는 소스가 1이잖아요. 소스가 1이고 그러면 여기서 먼저 처음에 소스 시작할 때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걸 골랐어요. 가장 가까운 걸 골라가지고 얘는 3이잖아요. 그럼 얘까지 가는 경로의 최소값은 3이 될 거예요. 3이 되고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하나 선택하고 나서 할 건 뭐냐 하면 얘랑 연결된 거 모두를 비교를 해줘요. 처음에 얘네들까지 가는 경로는 연결되지 않을 때니까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다 그 무한대로 표시가 될 거예요. 무한대로 표시하고 이제 새로 3을 하나 골라가지고 연결을 시켜줬으면 이제 얘랑 연결된 것 줄을 다 경로를 새로 초기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줘요. 얘까지 가는 경로가 3이었으니까 이제 얘는 3 더하기 4인 7과 무한대를 비교해줘가지고 미니멈 값인 7이 얘의 가중치라고 해야 되나? 얘의 표시되는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D를 봐야 되는 D로 이제 3 더하기 2랑 7이랑 비교해가지고 이제 5가 얘의 가중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할 것은 이제 얘에 연결된 가중치 좀 최소값을 찾아주는 건데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 7보다는 5가 최소일 테니까 이제 5 연결시켜주고
5인 가중치가 5라고 표시된 D를 연결시켜주고, 이제 얘도 이제 다시 이제 5 더하기 4 해가지고 4도 바뀌고, 9로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시켜주는 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말하자면, 그 현재 연결된 그 애도 경로를 계속 선택할 거예요. 경로 선택해서 만드는 서브 트리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값을 갖고 있는 걸 선택을 한 다음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걔를 거쳐서 원래 있던 만약에 뭐 어떤 원소가 있고 얘가 있는데 이제 내가 얘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으면 이제 원래 가는 값이 존재했을 테고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경로값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경로값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거쳐서 가는지 이렇게 그냥 이제 새로 구한 걸 거쳐서 가는지를 구해가지고 둘 중에 어떤 게 빠른지를 구해줘가지고 이제 둘 중에 작은 거를 새로운 경로값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다 얘랑 연결된 거를 초기화 시켜줬으면 이제 다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작은 경로값을 가지고 있는 걸 선택해가지고 이제 걔를 다시 연결시켜주고 다시 또 쭉 살펴봐가지고 경로값 만들어주고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살펴보면 수도 코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프라이어티를 사용 거니까 Q를 먼저 소개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시작점을 시작해가지고 다른 정점까지 가는 경우 일단 길이 없으니까 길이 직선으로 가는 길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길이 없다고 가정할 테니까 처음에 무한대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도 안 돼. PV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어디를 거쳐서 가게 되는지 이전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서 가는 경우에 D 같은 거 선택할 때는 B를 선택했잖아요. B를 선택한 다음에 D가 될 테니까 이때 P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B가 되고 이전에 뭘 거쳐서 가게 되는지 표시하는 걸 P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각각 그 프라이어티 큐에 걔들을 벌텍스들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 시작한 소스는 0으로 초기화시켜주는데 0으로 왜 초기화시켜주냐 살펴보면 밑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가장 작은 걸 선택해서 꺼낼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먼저 해야 되니까 시작할 거 골라가지고 얘를 선택을 해줘가지고 꺼내주 하나 가장 여기 나 아직 그 트리 안에 집어넣지 못한 것들을 선택해다가 집어넣어줘가지고 그 큐에서 꺼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 그리고 그 아직 연결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새로 선택한 거 연결된 거를 초기화시켜주 그 연결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새로 선택한 걸 연결되지 지금 경로에 선택되지 않고 하지만 이제 이번에 새로 선택한 벌틱스가 있잖아요. 걔들이랑 연결된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줘가지고 얘를 거쳐서 가는 예전에 있던 값에서 얘를 거쳐서 가는 게 빠른지 아니면 예전에 있는 게 빠른지를 비교해줘가지고 얘가 더 빠르다면 새로 바꿔주고 이제 다시 그들 중에서 이제 다시 작은 거 골라줘가지고 간선 중에서 가장 짧은 거 가져가지고 뽑아주고 그다음에 또 다시 똑같이 연결된 거 다 그 경로값 수정해주고 그리고 다시 쭉 해주고 그다음에 쭉 해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게 연결된까지 계산해준다. 이게 다이스트라이브입니다 똑같이 얘도 그 프림의 알고리즘이랑 비슷하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시간 복잡도도 비슷하게 계산해주면 된다. 이게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코딩 프로그램이란 하나 문제인데 일단 먼저 코딩이랑 뭐니 하면
어떤 텍스트 심볼, 그 문자 심볼에 대해서 걔네들 어떤 그 비트별 비트로 나타내는 걸 코딩이라고 해요. 의미의 비트를 뭐 이진 비트든 사진 비트든 어떤 문자를 일정한 어떤 문자들에 대해서 걔네들을 비트들의 배열로 나타내는 거를 비트의 순열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는 코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로 픽스드 랭스 인코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스키 코드가 있는데,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 걔들 보면 뭐 000은 넥을 000 이렇게 뭐 다 같은 000, 뭐 예를 들어서 1에 대응된 건 0000이 되고, 0에 대응된 건 0000이 되고, 뭐 1에 대응된 건 0001 이렇게 되고, 다 각 문자들이 같은 길이만큼의 그 코딩한 걸 갖게 되잖아요. 이런 걸 픽스드 랭스 인코딩이라 하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베리어블 랭스 인코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자에 따라서 그 코딩하는 코딩해서 바꾼 그 시퀀스, 그 배열의 길이가 달라지는 걸 픽스드 랭스 인코딩이라고 해요. 여기서 나온 건 예로 드는 게 뭐냐 하면, 모스부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모스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문자인 E랑 A 같은 문자를 한 글자나 한 비트나 두 비트에 대응시켜 만들어 놓고, 가장 적게 쓰는 Q나 Z 같은 경우를 네 비트를 사용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뭐 사용자의 빈도수에 대한 일종의 쓸모성에 의해서 길을 변화시키는 경우를 바라보기 랭스 인풋이라고 해요. 그 다음으로 배울 프리픽스 프리 코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얘는 코드 월드도 다른 코드 월드에 그 앞 글자가 돼서는데 예를 들 같은 경우는 E 같은 경우에서는 뭐 A의 A의 앞부분이 예를 들어 점 하다가 E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앞머리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음. 어느 하는 글자가 다른 부분에 앞머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보면 딱 뭘 알 수 있게 이미 여기까지 길이를 읽다 보면 이렇게 해서 대응된 문자가 있는데 뒤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면 다른 문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존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어디까지 보면 다음 뒤에는 어디까지 봐서 어떤 한 글자에 대응이 되는데 다음 뒤 글자 혹시 다른 문자인가 해서 다음 뒤 문자를 볼 필요가 없게 만들게 코딩을 해준 게 그게 프리픽스 프리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딱 어떤 문자인지를 알 수 있게. 어떤 문자인지를 알았는데 혹시 이 다른 문자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뒷문자를 볼지 않게 만들어준 걸 프리픽스 프리코드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뭐냐 하면 허프만 코딩에 대해서 볼 건데요. 허프만 코딩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여기서는 예시로 든 게 알파벳인데 알파벳에 대해서 바이너리 프리픽스 코드를 만들려고 해요.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만들면 될 것 같냐면 이진트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진트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왼쪽에 가는 걸 0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0으로 한 다음에 그 리프에 뭐 A를 배열시켜주면 뭐 문자들을 배열시켜주면 그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약 이 위치에 A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리프 자리에 A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따라가면 A1 돼서 이제 A가 되는 게 A1 여기로 대응시켜주면 그 바이너리 프리픽스 코드가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그냥 임의의 이젠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각각 거기에 알파벳을 넣으면 될 것 같지만 근데 우리는 컴퓨터로 통신을 하게 되면 어, 주, 어쨌든 네트워크 대형망을 사용할 때 가장 적게 데이터를 보내고 싶기 때문에 가장 적은 만큼의 데이터를 보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서라고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에서 그 문자가 얼마큼 사용했는지 알아가지고 이 데이터 양을 보내는 비트의 양을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젠트를 만드는데 얘들의 비트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어프만 알고리즘인데
허프만 알고리즘 어떻게 작동이 되냐 하면, 먼저 그 각각 n개의 문자에서 사용된 알파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파벳 걔네들 각각을 트리로 만들어주고, 트리를 각각에 만들어주고, 걔네들을 알파벳 각각의 이름, 그 트리에다가 각각 알파벳을 붙여줘요,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 걔네들 트리의 루트에다가 그 트리의 웨이트를 나타내는 것을 표시를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A를 예를 들어서 여기 다음 같은 경우에는 A가 0.35만큼 사용이 됐고, B가 0.1만큼 사용됐고, 뭐 C가 0.2만큼 사용됐고, D가 0.2만큼 사용되고, 공백이 0.15만큼 사용됐다는 의미의 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 이렇게 트리를 각각 만들어줘요. 이렇게 각각의 빈도수랑 그 문자만큼의 이렇게 각각 트리를 만들어줘요.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하는 건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주 트리를 찾아줘서 합쳐요. 합쳐준 다음, 합쳐, 합쳐준 다음에 걔 둘의 그 빈도수도 합쳐줘요. 합쳐줘서 그걸 계속 합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장 작은 빈도수 나오는 걸 합쳐주고 그 다음에 또 합쳐주고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면 걔들이 모두 같은 트리에 포함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줍니다. 모두 하나의 트리를 만들기까지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걔 트리의 루트에 있는 그 빈도수를 나타내는 가중치가 1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면 되겠죠, 보면.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이 다 하나씩 만들어준 다음에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갖고 있는 두 개를 합쳐져요. 그럼 여기서 보면 B랑 공백이 있죠. B랑 공백을 합쳐준 다음에 얘 둘의 빈도수를 합쳐주면 0.2올 테니까 얘 루트에 빈도수를 0.25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 두 개 합쳐줘요. 가장 작은 거 0.2랑 0.2. 그래서 합쳐져가지고 0.25, 0.25, 0.35, 0.42 빈도수를 가지고 있는 루트가 트리가 세 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거 합쳐주고 작은 거 합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해주는 게 퍼프만 이렇게 작동해서 각 문자들을 코딩 해주는 걸 만들어주는 게 하프만 코딩이다. 그래서 코딩한 결과는 11이 될 거고, B를 코딩한 결과는 뭐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B가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100 돼가지고 100이 될 테고, C와 같은 경우에는 00이 될 테고, D와 같은 경우에는 01이 될 테고, 공백은 101이 될 테고.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는 방식이 하프만 코딩이다. 그래서 뭐 허프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은 그 비트 수를 적게 그 아, 가장 적게 쓰이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비트 수를 가장 길게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픽스드한 픽스드 랭스 인코딩해서 그 코드를 보기 될 때보다 보낼 수 있, 훨씬 작게 코드를 줄여가지고 보낼 수 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의 컴프레션 레지오를 비교를 해보면 약 25% 정도로 훨씬 짧게 그 문자들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테크니컬에 가는 내용 혹시 질문할 점 있으신가요? 없으면 어, 마지막 내용에 뭐냐? 컴픽스 앤 리미테이션 알고리즘 파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여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대충 훑어보고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내에 좀 효과적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적인 효율적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효율적으로 푸는 이 문제들이 뭐가 있을지 살펴보는 건데, 잘 소개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백트리킹이나 브랜치 앤 바운드가 있는데, 뭔가 인공지능에서 좀 인공지능 배우신 분 좀 익숙할지도 모르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를 이용해줘요. 그게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이용해 준 다음에 언제 알고리즘 종료를 하냐. 그 계속해서 그 트레이를 따라 내려가가지고 트레이를 따라 내려가서 계속해서 탐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을 찾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거기 노드를 따라도 그, 그 노드를 따라 내려가도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을 찾았을 때 그 노드에서의 탐색을 종료하고 다른 곳을 계속 탐색하면 나갑니다. 어, 그래서 어떤 상황을 그 노드 각각을 그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가지고 탐색을 해주는데 계속해서 스테이트 액션을 한 다음에 다음 스테이트를 가고 그 스테이트에서 어떤 한 액션을 해서 다음 스테이트를 하고 그렇게 해서 탐색을 계속 해주는데 그 스테이트가 더 이상 솔루션이 없다, 솔루션을 찾았거나 그 자손에서 솔루션이 나올 수 없다 생각이 되면 거기서 솔루션 탐색을 종료하고 그 노드에서 탐색을 종료하고 다른 노드에서 탐색을 계속해서 찾거나 아니면 못 찾는다고 결정 내릴까지 반복을 하는 게 백트래킹과 브랜치 앤 바운드 방식의 공통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 문제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에, 최종 에, 백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논 옵티메이션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런 그래서 백트래킹 경우에는 주로 브레드 퍼스트 그 탐색을 이용해서 트리를 탐색하는 경우가 있고 브랜치 앤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퍼스트 룰이라고 해가지고 가중치가 가장 적은 거 가장 코스트가 적게 드는 거 선택을 해가지고 탐색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백트래킹 같은 경우 트래킹이 뭐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문제들이 너무 지수적으로 빨리 증가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빨리 증가를 해가지고 모든 경우를 탐색하기 힘든 경우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해밀턴 회로를 찾는 경우인데 회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래프의 순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약 뭐 10개나 그 정도밖에 노드가 없을 때는 간단히 할 텐데 만약 100개, 수백 개가 이상이 돼버리면 걔가 팩토리얼만큼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증가를 해버려요, 속도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힘막 찾기 힘들고, 그 다음 예시 같은 경우는 냅색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만약에 앞에서 뭐, 앞에서 뭐, 그리디 테크니크나 DP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 보여줬지만, 그 경우에도 뭐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그러기 힘든 경우가 좀 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모든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 모두 찾아서 탐색해야 되는 경우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해서 알고리즘을 이론적으로 탐색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모든 경우를 찾아서 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이 백트래킹인데 그래서 백트래킹에서는 뭘 하냐 하면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탐색을 해줘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란 뭐냐 하면 그 노드들이 어떤 파티션 솔루션 그러니까 노드들이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엣지들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들을 나타내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상황에서 어떤 한 선택을 하면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고 그 상황에서 어떤 한 선택을 하면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인데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인데 백트리킹은 그 중에서 딥버스트 트리를 이용해서 탐색을 해줘요. 근데 딥버스트 트리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만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것만 탐색을 해줘요. 솔루션이 나올 수 없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프루닝을 해가지고 프루닝 가지치기를 해줘가지고 필요 없는 건 탐색하지도 않고 그냥 나올 수 있는 것만 탐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쭉 탐색을 해주는데 아까 말했듯이 DFS는 언제 멈추냐면 그 노드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솔루션을 찾았거나 하면 멈춰가지고 그 노드에서 탐색을 종료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예시가 엔킨 프로그램이라는 예시인데 엔킨 프로그램이라면 얘가 뭐냐 하면 n 곱하기 n이 있는 그 칸에서 n 곱하기 n이 있는 세스 칸에서 퀸을 놓았을 때 퀸이 서로 잡아먹히지 않고 놓을 수 있는 경우를 찾는 거를 엔킨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 퀸을 놓는 경우에는 퀸이라는 게 가로 세로 대각선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칸에 놓지 못하고 그래서 뭐 여기 같은 데 놔주고 여기 같은 데 넣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놓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고 근데 이렇게 되면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해답이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가로 세로 대각선이 겹치지 않고 모든 퀸을 놓는 경우를 구하는 거를 n킨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로 나타나게 되면 다음과 같아요. 얘들 노드 각각의 스테이트가 되고 얘들은 액션은 뭐 1 곱하기 1의 퀸을 놓는다. 얘는 1 곱하기 2의 퀸을 놓는다. 라는 게 액션이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1 곱하기 1을 해서 봤더니 1이랑 2는 놓을 수가 없어요. 겹치니까. 그래서 놓을 수 있는 건 2 곱하기 3이랑 2 곱하기 4에 넣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각각 넣어보고 근데 얘는 봤더니 더 이상 놓을 수가 없죠.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세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다 초기화시켜주고 얘는 놓을 수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때는 여기니까 여기서 나서 놓아주고 봤더니 여기서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얘도 솔루션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노드 탐색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백트래킹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음 노드 탐색 같이 탐색해서 나왔던 솔루션을 찾는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쭉 파고 내려가서 그 솔루션을 찾는 방식을 백트래킹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밀턴 공도 똑같이 찾으시면 돼요. 똑같이 A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를 다 찾아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능성 있는 거 보고 가능성 있는 없는 거 찾아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찾아 내려가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서브셋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간단히 넘어갈게요. 근데 백트래킹 경우는 결국엔 프로그램 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얘가 결국 얘가 어,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쭉 내려가면 다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가서 안 되고 쭉 다 내려갔더니 마지막 가서 안 되고 이쪽도 가봤더니 마지막 가서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수적으로 확장되는 그 문제 경우 수가 지수적으로 확장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경우 수를 다 적어놔야 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그 경우에는 지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 경우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게 워스트 케이스에서 효율적이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필요 없는 경우를 모두 가지치기 하고 필요한 경우에서만 탐색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백트래킹이었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그 다음으로 배운 게 뭐냐 하면 브랜치 앤 바운드라는 건데요. 얘도 앞에서 배웠던 건 똑같이 비슷해요. 그,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를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것만 필요 없는 것들은 가지치기 해놓고 뭐 필요한 것들만 탐색해서 만든 건 비슷하거든요. 다른 점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얘는 어 각각 서버 트리에서 그 밑으로 나올 수 그 두 가지를 미리 구해놓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서버 트리에서 밑으로 나올 수 있을 때, 나올 수, 내려갔을 때,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아직 잘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냥 대충 때려봤을 때,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최소값을 구해줘요. 최소값을 구해주는 게 그게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구했던 베스트 솔루션을 찾아봐요. 베스트 솔루션. 그래서 베스트 솔루션 두 가지를 구해주는데, 얘는 언제 멈추냐 하면, 그 바운드 밸류가 그 지금까지 구했던 베스트 솔루션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했던 베스트 솔루션이 앞으로 그냥 대충 구해봤을 때 나올 그, 제약을 생각하지 않고 구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베스트 솔루션이랑 같다면, 더 낫지 않다면, 그때 이게 베스트 솔루션이니까 앞으로 나와서 구할 베스트 솔루션이랑 지금까지 나온 베스트 솔루션이 더 지금까지 구한 베스트 솔루션보다 앞으로 구할 베스트 솔루션이 더 낫지 않다면 지금 구한 게 베스트 솔루션이니까 나머지는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한 게 최고일 테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가지. 그래서 얘는 언제 멈추냐 하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지금까지 구한 베스트 솔루션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베스트 솔루션이 지금까지 구한 베스트 솔루션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게 밝혀졌을 때, 그때 멈춰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해서 구해주는 게 브랜치앤 바운드 방식이다. 그 예시로 나온 게 여기서 나온 어사인먼트 프로그램이었는데, 어사인먼트 프로그램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브루트 포스에서 나왔거든요. 그 브루트 포스에서는 구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해줘서 했어요. 근데 여기서 딱 봤듯이 그렇게 하면 좀 구하기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약에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벤치 앤 바운드 방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사인먼트 프로그램은 각각 사람들을 그 잡에다 그 일자리에다 각각 배정을 시켜가지고 가장 적은 코스트를 가지고 있는 값을 찾아주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브랜치 앤 바운드 방식을 구할 때는 이 바운드를 구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스트가 가장 작은 게 좋은 거니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얘들 다 더해져서 한 사람을 배정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의 최소값을 더 더해준 게 로어 바운드 가장 나올 수 있는 가장 낮게 나올 수 있는 그 로어 바운드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 같은 상황에서는 얘 A, B, C를 아직 다 넣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A가 2에 가고 B가 3에 가고 C가 1에 가고 D가 4에 가면 얘가 최소값일 거 아니에요. 각각 얘 가장 작은 걸 더해주면 가장 값이 작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얼 바운드를 다 구해주고 만약에 첫 번째 A가 구해졌다면 그럼 나머지 여기 중에서 최소값 구해주면 되니까 1, 3, 1, 4 이렇게 이렇게 해서 로어 바운드 구해준다. 그래서 어사이먼트 프로그램에서 푸는 방식이 백트래킹이랑 브랜치 바운드 방식이 있는데 백트래킹 경우에는 각각 하나를 탐색할 때 하나를 찾아봤지만 그 브랜치 앤 바운드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쪽을 탐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나올 수 있는 모드를 현재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노드를 어,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한다. 그래서 베스트 퍼스트 앞에서 탐색하는 게 베스트 퍼스트라 넣은 게 모드들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걸 탐색하기 때문에 베스트 퍼스트 타일 설치라고 나온다. 그래서 예시라고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을 놓고 그 다음에 각각 처음에 상을 놓고 그 다음에 A를 놓을 거니까 A를 놓을 거 다 상을 만들어주고 보면 그러면 그때 가장 나올 수 있는 가장 낮게 나올 수 가능 롤반은 가장 나온 게 결국 A를 두 번째 나왔을 때 롤반은 가장 낮잖아요. 그래서 A 선택을 해주고 그래서 나머지도 다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롤반한테 내려가서 이제 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B가 첫 번째로 가는 거 B가 C 두 번째로 가는 거 아니, 세 번째로 가는 거 B가 네 번째 자리로 가는 거 해서 가끔 로어바를 가는데 그럼 이때 롤반 가장 나은 건 첫 번째니까 B를 첫 번째 놓는 거니까 첫 번째로 내려와서 탐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탐색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봤더니 가장 효율적인 건
C를 3에 놓고 D를 4에 놓는 거였다. 근데 얘가 어떻게 얘가 가장 효율적인 탐색을 해볼 수 있었냐 했더니 지금 봤던 게 지금까지 봤던 베스트 솔루션의 그 솔루션의 코스트가 지금까지 계속 쭉 탐색하면 나갔을 때 나왔던 로얼 바운드가 얘보다 더 낫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가장 나올 수 있는 최적화만 찾아갔는데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적화가 나왔으니까 얘가 가장 최적화를 얘가 이 문제에서 구하는 가장 최적의 해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바운드를 정해놓고 그 바운드를 따라서 바운드에 따라서 가장 유망한 걸 찾아 내려가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그 구한 코스트가 나올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로얼 바운드보다 더 낫지 않다면 그걸 최적합으로 탐색을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탐색하는 것이 엔 바운드 탐색 방법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랩색 프로그램 같은 것도 얘도 똑같이 바운드, 바운드 앤 브랜치 방법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어요.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데, 얘 뭐만 추가해주면 되냐? 그, 무게당 가치라는 걸 추가를 해줘가지고, 그걸 풀어주면 돼요. 얘를 추가해줘가지고, 좀 더 남은 양에 가장 많이 그럼 무게당 가치를 구해가지고, 남은 가치만, 그, 무게당 가치를 구해가지고, 걔가 최대인 걸, 꽉 채워넣으면 걔가 최대가 일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걔를 구해줘가지고 어퍼 바운드를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 상황에서 어퍼 바운드 구해서 최적화된 가난짝으로 내려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시로 나온 게 이건데 예시로 똑같이 아이템 번호는 정해져 있고 웨이트도 정해져 있고 밸류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 어퍼 바운드 구할 때 필요한 그 무게당 가치도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탐색을 하냐 하면 이렇게 탐색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얘 어퍼 바운드는 100, 한 개 넣자 할 때 어퍼 바운드 100인데 1번을 넣었을 때는 어퍼 바운드 76이 돼버리고 2번을 넣었을 때는 60이 되는데 어퍼 바운드가 큰 게 좋으니까 먼저 76번 탐색을 해봤고 76번에서 2를 넣으면 초과를 하니까 안 되고 2를 넣지 않았다면 2를 넣지 않은 것만 되니까 2가 넣지 않은 쪽으로 가보고 그래서 이때는 어퍼 바운드는 70이 돼버리고 또 3번을 넣는지 안 넣는지를 탐색을 해봤는데 얘가 어퍼 바운드가 더 작으니까 어퍼 바운드 작은 쪽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크니까 어퍼 바운드 큰 쪽으로 넘어가고 똑같이 4번을 넣는지 안 넣는지를 탐색을 해봤는데 4번을 넣으면 넘쳐버리고 4번을 넘지 않는 게 최적화인데 그럼 그때 밸류는 59니까 나머지 어퍼 바운드 나머지 어퍼 바운드 봐버리면 얘도 64고 얘도 60인데 얘는 아무리 내려가도 얘보다 64보다 큰 게 나올 수가 64보다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게 64보다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나올 수가 없고, 얘도 보면 60보다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5가 가장 최적화된 대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게 브랜치 앤 바운드 방식이다. 트래빙스, TSP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TSP도 똑같이 보이면 되니까. 그러면 다음 나온 건 뭐냐 하면 어플레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확히 얘가 주로 어느 사용이 되냐면 얘가 막 지수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은 구하고 싶어. 근데 정확한 답은 구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근사적인 답으로만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근사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훨씬 빠르게 답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다음은 근사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대부분의 근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문제당 특정하는 휴리스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휴리스틱을 뭐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게 좀 더 휴리스틱 같은 거라고 여기서 나오는 휴리스틱이란 뭐냐 하면 아, 수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한 것보다 그냥 약간 직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냥 가장 가까운 그냥 현재 상황에서 그냥 그리디의 탐색처럼
그리디 같은 경우 그냥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 탐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라 생각했던 것처럼 뭐 TSP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 가는 게 효율적일 거야. 이렇게 탐색해 주는 게 그냥 어프로치메이션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TSTP를 뭐 니얼리스트 네버 네이버 알고리즘 같은 경우 네이버랑 휴리스틱을 알고리즘을 휴리스틱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준 걸 생각을 해보면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위치한 도시에서 가보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걸 가는 게 아마도 그 아마 완벽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까운 답이 나올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만 선택을 했으니까. 가장 먼 것도 아니고 가장 중간값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것만 선택해서 갔으니까 물론 걔가 최적의 답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답에 가까운 게 나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어느 정도 근사한 값을 찾기 위해서 그 nearest neighbor라는 accuracy를 통해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를 탐색해서 가는 방식이 이렇게 하나 존재를 할 거고 그럼 그 다음 건 뭐냐 하면 멀티 프래그먼트 휴리스틱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 얘는 아까는 가장 가까운 것 같잖아요. 얘는 반대로 그 간선들을 정렬해요. 간선들을 정렬해서 가장 짧은 것들만 선택을 해서 가요. 그 대신 사이클이나 그, 그 디그리가 3개는 넘지 않게. 그러면 우리가 가장 그냥 정렬 했을 때 가장 짧은 것만 선택을 했으니까 아마도 그나마 가까운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탐색을 하는 게 멀티플레이덤은 휴리스틱을 하는 거고. 그러면 트위스트 어라운드 트리 알고리즘은 뭐냐 하는 건데 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얘는 스패닝 트리를 앞에서 스패닝 트리를 만든 알고리즘을 배웠잖아요. 그거에 기반해서 하는 그걸 기반해서 추정을 하는 근사 알고리즘인데 그 뭐냐 하면 미니멀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줘요. 미니멀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만들어준 다 만들어준 다음 어느 한 지점을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디버스트 트래버스 알고리즘 해요. DST. 그래서 DFS 트래버스를 하는데 그래서 그 DFS를 한 다음에 그다 그다음에 그 스캔한 순서를 담고 있는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 DFS를 통해서 스캔한 순서를 담고 있는 리스트를 따로 했거든요. 저장해서 거기서 그냥 순서를 뽑아내는데, 근데 순서를 어떻게 뽑아내냐면, 그냥 앞에서 탐색해서 경로를 뽑아내요. 경로를 뽑아내는데, 겹친 앞에서 이미 뽑았던 거는 다시 뽑지 않게. 그래서 하는 탐색을 twice around tree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DSP로 나타나게 되면, A 시작해서 DSF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순회를 하게 되면, A, B, C, D, E, 이렇게 해서 탐색을 할 거니까, 그러면 그때 리스트를 적어내면 A, B, C, A, B, C,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B,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D, 그 다음에 E, D, B, A 이런 식으로 정리를 낼 건데 그럼 여기서 앞에서 적으면 돼요. 그냥 A, B, C 근데 B는 겹쳤으니까 넘어가고 D, E 그리고 D는 겹쳤으니까 넘어가고 D도 적었으니까 넘어가고 A도 적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해주는 게 twice around tree 알고리즘이다.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가 근사 알고리즘의 예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여기서 봤더니 그냥 알고리즘 같은 거에는 그냥 정하는 답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그게 불가능할 때는 뭐 여기서 나온 예시들처럼 다양한 휴리스틱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근사적으로 문제를 구하는 걸 통해 가지고 알고리즘 구하는 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까지가 여기까지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수업 내용에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이상으로 어, 지금까지 자료구조 알고리즘 튜터링 들어가서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수업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아요.